귀향 가서도 술잔을 놓지 않은 정약용. 술잔을 들 수밖에 없었던 밤. 선생님, 오늘은 제가 한 잔 따르겠습니다. 1801년 전라도 강진. 한양에서 300리가 넘는 바닷가 마을에서 정약용은 제자가 건네는 술잔을 받아들었습니다. 이미 해가 진 지 오래였고 촛불 하나가 방 안을 간신히 밝히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가을 바람이 불어왔고 바다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왔습니다. 그는 술잔을 입에 대고 천천히 목을 축였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익숙했습니다. 이 술자리가 처음도 아니었고 마지막도 아닐 것이었으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정약용은 금욕적인 학자, 엄격한 유학자, 자신을 철저하게 다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교과서에서 배운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오직 학문에만 몰두한 사람이었습니다. 500권이 넘는 책을 썼다는 그 엄청난 업적 때문에 우리는 그가 책상 앞에서만 시간을 보냈을 거라고 상상했습니다. 그런데 유배지에서, 그것도 1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는 술을 마셨습니다. 가끔이 아니라 자주, 혼자가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제자들과도 마셨고 마을 사람들과도 마셨고 지나가는 선비들과도 마셨습니다. 그는 술자리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즐겼습니다. 왜 그는 술을 끊지 않았을까요? 아니, 끊을 수 없었을까요? 유학자라면 당연히 절제를 미덕으로 삼아야 하지 않았을까요? 특히 유배라는 극한의 상황에서 자신을 더욱 엄격하게 다스려야 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의외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약해서도 아니고 학문에 게을러서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술은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글을 쓰기 위해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술은 도피가 아니라 연결이었고 포기가 아니라 버팀목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정약용은 1800년까지만 해도 조선에서 가장 촉망받는 관료 중 한 명이었습니다. 정조 임금의 총애를 받았고 수원 화성 설계에도 참여했으며 나라의 개혁을 꿈꾸던 젊은 개혁가였습니다. 그런데 1800년 정조가 세상을 떠나고 1801년 신유박해가 일어나면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천주교를 믿는다는 누명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천주교에 관심을 가졌던 적이 있었지만 이미 멀어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정치 상황에서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역적의 가족이 되었고 형 정약전은 흑산도로, 그는 강진으로 유배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40이었습니다. 40이면 한창 일할 나이입니다. 꿈을 펼칠 나이입니다. 하지만 그는 모든 것을 잃고 강진이라는 낯선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아내와 자식들은 한양에 남았고 그는 혼자 먼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300리가 넘는 길을 죄인의 신분으로 언제 돌아올 수 있을지도 모르는 채로 말입니다. 강진에 도착했을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는 자신의 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하늘은 무너지고 땅은 갈라진 것 같았다. 눈앞이 캄캄했고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절망이었습니다. 깊고 어두운 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망 속에서 정약용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다시 일어설 것인가. 그는 일어서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대화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대화를 이어주는 매개체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술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술잔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정말로 무엇을 마셨는지, 그 술 한 잔이 그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500권의 책으로 이어졌는지 말입니다. 우리가 몰랐던 정약용의 모습, 완벽하지 않았지만 바로 그래서 더 인간적이었던 그의 모습을 만나보겠습니다. 강진에서의 일상, 술이 있는 저녁. 처음 몇 달은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강진에 도착한 정약용은 주막집 한 칸 방에서 지냈습니다. 좁고 어두운 방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온갖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한양에 있는 가족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아내는 얼마나 힘들지, 아이들은 밥은 제대로 먹고 있을지, 언제쯤 돌아갈 수 있을까? 아니, 정말 돌아갈 수는 있을까? 그는 편지를 썼습니다. 가족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밤마다 너희들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구나. 편지를 쓰면서 그는 여러 번 붓을 멈춰야 했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40살 남자가 혼자 방에서 우는 것이 창피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이렇게 방 안에만 틀어박혀 슬픔에 잠겨 있으면 정말로 무너져 버릴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는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을 걸어 다니고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조금씩 강진이라는 땅에 익숙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젊은이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이름은 황상. 강진의 양반 집안 자제였습니다. 선생님께 배우고 싶습니다. 황상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정약용은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자신은 죄인인데 과연 제자를 받아도 되는 것일까? 하지만 황상의 눈빛을 보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자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또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이학래라는 젊은이였습니다. 역시 강진 지역의 양반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약용의 강진 생활이 조금씩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낮에는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유학의 경전을 읽고 역사를 토론하고 글을 쓰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면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촛불을 켜고 간단한 안주를 준비하고 술을 한 병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우리는 정약용 하면 목민심서, 경세유표 같은 방대한 저술을 떠올립니다. 그가 유배지에서 500권이 넘는 책을 썼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책상 앞에 앉아 밤낮으로 글만 쓴 사람으로 상상합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붓을 놓지 않고 오직 학문에만 몰두한 금욕적인 학자로 말입니다. 하지만 실제 그의 일상은 달랐습니다. 강진의 정약용은 아침 일찍 일어나 차를 마시고 오전에는 글을 읽고 쓰고 점심을 먹고 나면 산책을 했습니다. 오후에는 제자들을 가르치고 저녁에는 종종 사람들과 어울렸습니다. 그 자리에는 술이 있었습니다. 막걸리였을 때도 있었고 청주였을 때도 있었습니다. 귀한 술은 아니었습니다. 강진은 가난한 시골이었고 정약용 자신도 돈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술의 종류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술을 누구와 마시느냐였습니다. 그는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학문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 세상 돌아가는 소식도 나눴고 농사 이야기도 했고 때로는 그저 웃고 떠들기도 했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과도 어울렸습니다. 양반도 있었지만 평민도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유배 온 죄인을 경계하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몰랐던 정약용의 모습입니다. 그는 금욕적이지 않았습니다. 술을 즐겼고 사람을 좋아했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는 웃었고 농담도 했고 때로는 큰 소리로 노래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일탈이었을까요? 고된 유배 생활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도피였을까요? 아니면 그에게는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정약용은 자신의 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 마음이 통하는 이와 함께할 때 비로소 생각이 깊어진다. 혼자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한계가 있다. 하지만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면 새로운 생각이 떠오른다. 그에게 술은 사람을 잇는 도구였습니다. 술잔을 주고받으며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열린 마음속에서 진짜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스승과 제자 사이에 엄격한 예의가 있었지만 밤에 술잔을 앞에 두고는 그 경계가 흐려졌습니다. 제자들은 스승에게 더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었고 정약용도 더 편하게 자신의 생각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 속에서 그의 사상이 깊어지고 글이 탄생했습니다. 낮에 쓴 글을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읽고 토론했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을 받으면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발견하기도 했고 새로운 관점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글은 다듬어졌고 생각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술은 술이지 않은가? 유학자가 술을 즐기는 것이 옳은가? 하지만 정약용은 달랐습니다. 그는 술을 절제 없이 마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술에 취해 정신을 잃거나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었습니다. 그는 술을 도구로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생각과 생각을 연결해주는 도구로 말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그 술자리에서 벌어졌을까요? 정약용은 누구와 술을 마셨고 무슨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그리고 그 이야기들은 어떻게 역사에 남을 위대한 저술로 이어졌을까요? 정약용에게는 두 명의 특별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황상과 이학래. 이 두 젊은이는 정약용의 강진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배우러 온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 토론하고 함께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동료였습니다. 이 두 젊은이는 강진의 양반 집안 자제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에 유배 온 학자를 찾아왔습니다. 한양에서 온 유명한 학자가 강진에 온다는 소문을 들었고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을 만나고 나서 그들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학문은 깊었고 그의 생각은 새로웠고 그의 열정은 뜨거웠습니다. 곧 그들은 정약용의 제자가 되었고 그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었습니다. 정약용은 1808년 유배 생활이 7년째 접어들었을 때 다산초당이라는 곳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강진읍에서 조금 떨어진 산속의 작은 초가집이었습니다. 지금은 유명한 유적지가 되었지만 당시에는 그저 낡고 허름한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이곳을 사랑했습니다. 조용했고 산과 바다가 가까웠고 무엇보다 방해받지 않고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황상과 이학래는 이 다산초당을 자주 찾았습니다. 거의 매일 찾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낮에는 정약용과 함께 책을 읽었습니다. 논어, 맹자, 중용, 대학 같은 유학의 경전을 읽고 함께 토론했습니다. 정약용은 단순히 책의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구절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 주자는 이렇게 해석했는데 과연 그것이 맞을까? 지금 조선의 현실에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제자들은 처음에는 당황했습니다. 선생님이 답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던지니까요.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배움이라는 것을,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진짜 공부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촛불을 켜고 간단한 안주를 준비하고 술을 한 병 가져왔습니다. 막걸리였을 때가 많았습니다. 가끔은 마을 사람이 가져다 준 청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황상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주자의 이기론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기론이란 성리학의 핵심 이론입니다. 이와 기, 즉 이치와 물질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인데 매우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정약용은 웃으며 술잔을 비우고 대답했습니다. 그래, 어떤 부분인가? 황상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자는 이렇게 말했는데 자신은 이해가 안 된다고, 왜 그렇게 해석했는지 모르겠다고. 정약용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학래도 끼어들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그렇게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술잔은 몇 순배를 돌았고 대화는 깊어졌습니다. 정약용은 설명했습니다. 주자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그 시대적 배경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자신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지만 그는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내 생각이다.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자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말했고 정약용은 그것을 경청했습니다. 대화는 몇 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때로는 격렬하게 토론하기도 했고 때로는 조용히 생각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술은 위계를 낮추고 마음을 편하게 했고
생각을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낮의 스승과 제자 관계가 밤에는 함께 진리를 탐구하는 동료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이학래는 나중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선생님과의 술자리는 단순히 술을 마시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에 우리는 세상을 다르게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선생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질문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이 우리 스스로 답을 찾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정약용의 많은 저술이 이런 대화 속에서 구체화되었습니다. 목민심서의 여러 장은 제자들과의 토론에서 나온 질문들을 정리한 것이었습니다. 관리가 백성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세금은 어떻게 걷어야 공정한가? 억울한 사람을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술자리에서 오갔고 정약용은 그것을 받아 적었다가 나중에 책으로 엮었습니다. 경세유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선의 제도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이 방대한 개혁안은 정약용 혼자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과의 끊임없는 대화, 마을 사람들에게서 들은 현실의 문제들, 그리고 그것을 종합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술자리가 항상 학문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날은 그저 웃고 떠들었고 어떤 날은 함께 시를 짓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정약용은 시를 좋아했습니다. 그는 뛰어난 시인이기도 했습니다. 술에 취하면 더 자주 시를 썼습니다. 한 잔의 술에 1000가지 시름이 녹아내리고 두 잔의 술에 10,000가지 생각이 피어난다. 그가 쓴 시의 한 구절입니다. 술은 그에게 위로였고 동시에 창작의 원천이었습니다. 술을 마시면 마음이 풀렸고 마음이 풀리면 감정이 자유로워졌고 감정이 자유로워지면 시가 흘러나왔습니다. 제자들도 함께 시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시를 읽어주고 품평했고 때로는 경쟁하듯 더 좋은 시를 짓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쌓여서 정약용의 시집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는 생애 동안 2,500수가 넘는 시를 남겼는데 그중 상당수가 강진에서 쓰여졌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그는 술을 완전히 끊지 않았을까요? 유학자로서 자기 수양을 중시하는 학자로서 그는 술을 절제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유학자들이 술을 멀리했습니다. 금욕을 미덕으로 삼았고 감각적 쾌락을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에게 술은 사치가 아니었습니다. 술은 생존의 도구였습니다. 정약용이 강진에서 버틸 수 있었던 것, 18년이라는 긴 세월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 그리고 500권이 넘는 책을 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술자리 덕분이었습니다. 버티기 위해 필요했던 것입니다. 18년 정약용이 강진에서 보낸 시간입니다. 6570일입니다. 이 숫자를 곱씹어 보십시오. 18년이면 아이가 태어나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시간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 청춘이 다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그 긴 세월을 외딴 시골에서 죄인의 신분으로 가족과 떨어져 보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정약용은 외로웠습니다. 그는 그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편지에서 그는 종종 외로움을 토로했습니다. 아내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밤이 되면 아내와 아이들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 귀뚜라미 소리를 들으면 눈물이 난다. 언제 이 고통이 끝날지 모르겠다.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너희들이 잘 자라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다. 기쁜 것은 너희가 건강하기 때문이고 슬픈 것은 내가 곁에서 지켜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여기서 매일 너희를 그리워한다. 형 정약전에게 보낸 편지도 있습니다. 정약전은 흑산도에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강진에서 흑산도까지는 바다로 가도 멀었고 편지를 주고받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형님, 우리는 언제쯤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같은 하늘 아래 있지만 만날 수 없으니 차라리 다른 세상에 있는 것만 못합니다. 이런 편지들을 읽으면 가슴이 아픕니다. 정약용이 얼마나 외롭고 슬펐는지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글을 쓰고 제자를 가르치고 사람들과 어울리며 버텼습니다.
그리고 그 버팀의 중심에 술이 있었습니다. 술은 그에게 잠깐의 평화를 주었습니다. 술을 마시면 한양의 기억이 조금 흐릿해졌고 유배의 고통이 조금 덜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술은 그를 사람들과 연결시켰습니다. 이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유배지에서 정약용이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지역 주민들이었습니다. 양반도 있었지만 평민도 많았습니다. 농부도 있었고 어부도 있었고 상인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유배 온 죄인을 경계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고 혹시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함께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었습니다. 농사 짓는 법을 물어보고 고기 잡는 이야기를 듣고 시장에서 물건 파는 어려움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들었고 진심으로 조언했습니다. 어느 날 한 농부가 찾아와서 세금 때문에 고민이라고 했습니다. 흉년이 들어 수확이 적었는데 세금은 그대로라 도저히 낼 수가 없다고 빚을 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정약용은 그 농부와 함께 술을 마시며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세금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왜 불합리한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설명했습니다. 그 대화를 나중에 정약용은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목민심서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조세편이라는 장에서 그는 세금을 어떻게 공정하게 걷어야 하는지, 백성의 형편을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 자세히 썼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책에서 읽은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강진에서 만난 농부의 고민에서 출발한 현실적인 대안이었습니다. 어촌 마을에 사는 어부들과도 자주 만났습니다. 그들과 술을 마시며 바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기가 어떻게 잡히는지, 풍랑이 얼마나 무서운지, 소금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는 호기심 어린 아이처럼 질문했고 그들은 기꺼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정약용은 이런 경험들을 모두 기록했습니다. 현산어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형 정약전이 흑산도에서 쓴 물고기에 관한 책인데 정약용도 비슷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다 생물과 어민들의 생활에 대해 많은 글을 남겼습니다. 이 모든 것이 술자리에서 나눈 대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백성들의 삶이 어떤지,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나라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한양에서 관리로 일할 때는 몰랐던 것들이었습니다. 책으로는 알 수 없었던 것들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사람들과 직접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목민심서는 바로 이런 경험에서 나왔습니다. 관리가 어떻게 백성을 다스려야 하는지를 쓴 책이지만 그 속에는 강진에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 그들의 희망, 그들의 삶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술을 함께 마신다는 것은 단순히 술을 나눈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나눈다는 의미였습니다. 신분의 벽을 넘어, 처지의 차이를 넘어 한 인간으로서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정약용은 그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야 버틸 수 있었고 계속 생각할 수 있었고 글을 쓸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술을 끊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그가 방 안에만 틀어박혀 혼자 글만 썼다면 아마도 책은 더 많이 쓸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루 종일 책상 앞에 앉아 있으면 더 많은 분량을 쓸 수 있었겠지요. 하지만 그 책들이 지금처럼 현실적이고 생생할 수 있었을까요? 백성들의 삶에 대한 깊은 이해가 담겨 있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정약용의 위대함은 책의 양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의 글이 현실에 기반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는 이론가가 아니라 실천가였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삶을 직접 보고 듣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글을 썼습니다. 술자리는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매개체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818년 그는 해배되어 한양으로 돌아갔습니다. 18년 만이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 57세, 40에 유배를 떠나 57에 돌아온 것입니다. 인생의 황금기를 모두 유배지에서 보낸 셈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강진에서 500여 권의 책을 써냈고 수많은 제자를 길러냈고 조선의 실학을 완성했습니다. 그가 쓴 책들은 지금도 읽히고 연구되고 존경받습니다. 그가 기른 제자들은 나중에 각자의 분야에서 활약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정말로 이룬 것은 책의 양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간으로서 살아남았습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았고, 외로움 속에서 사람을 놓지 않았고, 고통 속에서 생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한가운데에 술이 있었습니다. 술을 즐긴 것이 약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의 힘이었습니다. 술은 그를 사람답게 만들었고 사람다움이 그를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역사 속 위인들을 완벽한 사람으로 기억하려고 합니다. 정약용도 마찬가지입니다. 500권의 책을 쓴 위대한 학자, 실학을 완성한 천재, 금욕적으로 자신을 다스린 성인. 교과서는 그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의 업적을 나열하고 그가 쓴 책의 제목을 외우게 하고 그를 존경해야 할 인물로 제시합니다. 이런 이미지는 틀린 것이 아닙니다. 정약용은 정말로 위대한 학자였고 그가 이룬 업적은 대단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우리처럼 외로워했고 좌절했고 때로는 약해지기도 했습니다. 정약용은 술을 좋아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때로는 시끄럽게 노래도 불렀습니다. 그는 감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기쁠 때는 크게 웃었고 슬플 때는 눈물을 흘렸고 화가 날 때는 분노를 표현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을 그리워하며 편지를 쓰다가 울기도 했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분노하며 시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는 성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사람의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불완전함이 그를 더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그 안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술을 마시면서도 글을 쓰고 외로워하면서도 사람을 만나고 절망하면서도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진짜 인간의 모습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정약용이 정말로 완벽한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그가 감정이 없고 욕망이 없고 오직 이성과 절제만으로 살았다면 우리는 그를 존경할 수 있었을지 몰라도 공감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는 너무 멀리 있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아는 정약용은 다릅니다. 그는 우리와 가깝습니다. 그도 외로웠고 그도 위로가 필요했고 그도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서 무언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약점이 있고 누구나 힘든 시간을 겪습니다. 때로는 나약하고 때로는 게으르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일어서고 다시 시작하고 계속 나아갑니다. 정약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도 수없이 넘어졌고 수없이 좌절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를 일으켜 세운 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함께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고 대화를 나누고 술 한 잔 기울이며 오늘을 버텨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약용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정약용이 강진에서 보낸 18년은 단순히 유배기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인간이 절망과 맞서 싸운 시간이었고 그 싸움에서 이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기에 이길 수 있었습니다. 술잔을 함께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었고 마음을 나누는 제자들이 있었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벗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남긴 것은 책만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에게 삶의 방식을 보여주었습니다. 힘든 시간을 어떻게 견뎌야 하는지, 외로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사람과 사람이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는지, 그것을 그는 18년 동안 강진에서 실천했습니다. 오늘 저녁 혹시 술 한잔 하시게 된다면 정약용을 떠올려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술잔 속에는 단순히 술만 담긴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담겨 있고 이야기가 담겨 있고 버팀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200년 전 강진의 정약용이나 지금 이 순간의 우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술을 끊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술이 그를 사람답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다움이 바로 우리가 그를 기억해야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완벽한 학자가 아니라 외롭고 힘든 시간을 견뎌낸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사람으로서, 사람을 사랑했고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가장 빛났던 사람으로서 우리는 정약용을 기억합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힘든 시간을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무엇인가요? 혹시 그것도 정약용의 술처럼 누군가와 함께하는 시간은 아닐까요? 혹시 그것도 정약용의 제자들처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아닐까요? 우리 모두는 각자의 강진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물리적인 유배는 아니지만 때로는 외롭고 힘든 시간들을 겪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지탱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약용에게는 술이 있었고 사람이 있었고 대화가 있었습니다. 당신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며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재미있는 내용으로 오겠습니다.